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의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주택수를 계산을 잘못해서 비과세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때 주택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단할 때의 주택수 계산하는 법과 종부세의 주택수 계산하는 법, 취득세의 주택수 계산하는 법,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니까 오늘은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법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이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되는데 21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이 된 때로부터 2년 이상 이렇게 1주택이 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지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1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1주택인가? 1주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택의 정의를 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한다 돼 있고, 근데 용도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공부상 용도, 공부는 건축물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은 등기가 안 돼 있고 허가도 안 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허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즉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 주택이라는 걸 누가 알겠느냐? 무허가인데, 허가가 없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를 누구한테 과세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 사람의 양도세 신고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거냐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 무허가 주택 때문에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무허가 주택을 내가 비과세 받고 싶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취득 시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뭐 그런 단속대장들이 지자체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민등록을 했다면 주민등록 등본에 주소가 이력이 있을 것이고, 또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주소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취득 시기를 입증할 수 있고, 이 얘기는 반대로 과세관청도 나의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거죠. 상속 등기를 안 하면 상속을 안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속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들한테. 근데 상속인들한테 어느 상속인들한테 구체적으로 넘어갔는지만 안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상속인한테 구체적으로 넘어갔는지 이런 협의 분할이 없는 경우는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과세관청은 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수에 넣어버리죠. 물론 이 상속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되거나 뭐 소수지분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존 갖고 있던 주택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상속 받으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집은 내 주택수의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등기를 해야만 내 소유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이후에 최초 상속 등기를 하면서 협의 분할로 해서 뭐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로 줬다면 내 주택에서는 빠지게 되죠. 최초 협의 분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공부상 용도 부분과 관계없이 이번엔 등기 등록은 다 돼 있는데 공부상에 주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오피스텔, 상가주택 중에 상가 부분,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 문제가 많아서 과세관청에서 또는 서울시나 이쪽에서 더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뭐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디까지나 기본은 숙박시설이죠. 숙박을 위한 시설인데 장기간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랑 구조나 뭐 이런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주거를 할 수가 있죠.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레지던스처럼 장기 투숙객으로 운영을 하면 숙박시설 호텔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도 원래는 그런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에는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어도 또는 근린생활이라고 되어 있어도 주택이 되는 거죠.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가 나는 업무용이라고 생각하고 주택수에서 빼고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로 생각했는데 주택수에 들어가면 비과세가 안 되겠죠. 2주택자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이 신축을 했는데 공실로 두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또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언제나 뭐 어느 때든 들어가면 즉시 거주가 가능한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신축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용도가 불분명한 거예요. 용도가 불분명한 거고,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앞에서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공부상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했는데 공실로 계속 두고 있다 라고 하면 주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뒀다. 내가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이것을 주택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공실로 두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업무용이니까. 용도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실로 두는 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실인 것은 다시 주거용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용도를 주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카운트가 되는 거죠. 같은 공실이라도 신축 때 공실과 사용하던 이후의 공실은 다르다. 그러면 공실로 안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공실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임대를 놓으면 그러면 업무용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농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막도 사실은 원래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다가 잠깐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나 농작물들을 잠깐 보관하기도 하고, 급할 때는 볼일 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농막을 짓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서 해당 적정한 면적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농막이라고 허가를 받아서는 농막보다 더 크게
또 시설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일러도 끌어들이고 전기도 끌어들이고 수도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뭐 가스도 끌어들이고 온돌도 깔고 해서 구조나 시설이 주거 가능한 정도로 다 바꿔놓고 그래서 외관으로 봐가지고는 누가 봐도 주택인 정도로 그렇게 돼서 주택으로 판단돼서 과세되는 농막 때문에 다른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저하고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해명하느라고 힘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농막이나 오래된 집을 멸실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주택이 건물이 없는 거니까 토지만 남은 거니까 주택이 없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멸실하고 나면 토지가 되는 것이고 멸실한 주택을 팔면 토지의 양도가 되는 거죠. 토지의 양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근데 멸실을 하고 나중에 매매 잔금을 치를 무렵에는 토지였다. 라고 할 때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더 유리하잖아요. 주택으로 봐주는 게 유리하죠. 비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토지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1주택인 사람이 오래된 집인데 그 집을 지어서 새로 지어서 신축해서 팔려고 하는 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근데 양도 받는 분은 오래된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멸실해서 토지만 남겨서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보니까 아차 집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멸치를 하면 이 집은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면서 다른 집을 비과세를 못 받는 것도 똑같은 이유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멸실을 하진 않았지만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 토지, 남아있는 토지만 팔 때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예규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집이 아예 비어있는 집을 어떻게 볼 것이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아까 앞에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럴 경우에는 공가로 있다 하더라도 주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가 얼마 기간을 얘기하는지는 명문화에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장기간 공가라 하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이면, 그쵸? 공가면 용도 불분명이지 않겠습니까? 용도 불분명인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죠,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가였는데 용도가 주거용이다. 그럼 당연히 주택이겠죠. 근데 이 단계를 더 지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비어져 있어가지고 전기도 다 끊어지고 수도도 다 이제 끊어지고 뭐 가스도 끊어지고 벽도 이제 일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붕도 내려앉고 비도 새고 그래서 폐가 수준에 갔다. 그러면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주택에서 빼게 됩니다. 시골에 있는 집 중에 내가 집이 있어서 그 있는 줄 모르고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는 비과세 받으려고 했더니 시골집이 덜컥 세무서에서 집이 두 채네요 하면서 연락이 왔다. 그럴 때 시골집이 폐간지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인데요. 농가주택이 등기 등록이 안 돼 있는 농가주택이
상당히 많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주택도 다 주택에 들어갑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1억 이하, 뭐 소형, 소액 아주 조그만 건데 주택수에 들어가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농가주택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절대적으로 까먹지 마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난 토지만 있는데 라고 했는데 항공사진에 보니까 농가주택 건물이 보여서 걸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나 그런 데 해당돼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세 할 때는 대부분이 정말 시골에 있다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특례에 해당되든지 중과배제주택 같은 데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로 체크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은 비과세 때는 주택수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만들다 말았는데 그것도 주택인가? 만들다 말았으면 완성이 안 됐죠. 원래 주택은 건물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것은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건물이 아니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외관상은 다 지어졌는데 사용 승인만 안 받았다. 사용 승인만 안 받아서 아직 공부가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고 등기가 안 되고 그랬을 뿐이지 사실상 완성이 돼서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주택을 지어서 팔면 땅으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짓습니다. 지어서 팔려고. 그런데 주택을 지어서 보존등기, 즉 원시 취득 등기를 하면 취득세 한번 내고 또 사는 사람은 또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 한 번 더 내고 그래서 이 취득세를 2번을 내야 되니까 한 번만 내고 싶다. 그래서 미완성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주를 바꾸고 매수자로 건축주를 바꾸고 매수자가 마지막 사용 승인을 내면서 보존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한 번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물은 다 완성이 됐는데 사용 승인을 자꾸 미루고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미루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탁 넘기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다 완성이 됐으니까. 실제로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 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용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사용 검사일, 즉 사용 승인일, 또 임시 사용 승인이 있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실제 사용을 개시를 했으면 실제 사용일, 요 셋 중에 빠른 날을 완성일로 본다. 비슷한 걸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죠. 분양받은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는 다 지어졌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도 다 지어졌고 잔금만 딱 치르면 되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는 완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주택은 아닌 거죠. 내가 돈을 치러야 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분양대금을 청산을 해야만 주택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청산을 하면 주택이 되는데 이 또 분양대금을 취득 시기를 미루려고 분양대금의 일부만 내고 일부는 남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다 미루면 지연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연이자를 조금 내되 분양잔금은 다 치르지 않아서 완납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만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남겨놓았다 하면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납부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대부분 판례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걸 몇 %를 납부를 해야 대부분이라고 보는가?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은 분양 잔금을 한 20% 내는 경우도 많고 더 많이 남겨놓는 경우도 많은데 과거에는 분양 잔금이 보통 10%였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남기면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90% 정도 납부한 상황이면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 목적상 재고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비과세에서 판단한 주택수에서는 뺍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거죠. 대표적인 것이 주택 신축 판매업자, 즉 주택을 새로 지어서 뭐 분양하거나 하여튼 파는 그런 업자의 주택은 재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을 마치 물건 샀다 파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죠. 그런 사업자들이 팔기 위해서 사 모아둔 주택은 재고주택입니다. 그래서 재고주택은 이런 재고주택들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물건이랑 똑같은 거죠.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어느 정도 구별하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서 건물을 막 짓고 그걸 주택으로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할 거니까 쉽게 구별이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게 내가 매매가 업인 사람인지 아니면 좀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일반 사람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갖고 있다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니까 피하려고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주택은 내 매매용 재고주택이야 라고 할 때 인정해 줄 것이냐, 실무에서는 잘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주택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사모은 주택들을 재고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매사업자의 회계장부에 자산 구분을 재고주택,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든가 이것을 뭐 장기 임대하고 있으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임대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을 것. 네.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그러면 재고주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재고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집을 지어놨는데 안 팔려서 공실로 두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시 임대를 하고 매수자를 찾아 나서죠. 근데 이 일시 임대가 너무 길면 이건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임대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임대용으로 보게 되면 아까 임대 목적이면 재고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신축 판매업의 업자의 재고주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시 임대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임대를 해야 임대 목적 주택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는 보통 임대차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정도 임대를 하게 되면 이건 임대 목적이다. 이렇게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은 안 넘기는 걸로
1년을 안 넘기는 걸로 해야 일시임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간 공실.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재고로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팔려. 미분양으로 계속 두고 있어. 이것은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5년, 10년 공실로 두고 있다. 뭐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장기간 공실. 그럼 이 장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뭐 이것도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5년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부세에서도 합산 배제해 주는 것이 종부세 과세에서 빼주는 것이 5년 기간이고 법인세에서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5년 넘어야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처럼 대략 5년 기간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원용 사택 점포에 딸린 방인데 사원용 사택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주거용으로 쓰는 거고 사원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샀고 지었고 또는 지었고 실제로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게 있고요. 반대로 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종업원의 기숙사 목적으로 숙소, 사택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도 또 있어요. 해석도 두 개가 조금 충돌하죠. 이렇게 주택으로 본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기숙사 용도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집을 주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할 목적과 실제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체로 공장의 딸린 건물, 딸린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는 협소한 의미에서 그런 주택들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장용 숙소라 하더라도 종업원 가족이 다 함께 올라와 가지고 진짜 뭐 집처럼 이렇게 기거를 했다 그러면 주택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택과 비슷한 건데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건축법상 준주택에 해당이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써요. 공동 공간에 있습니다. 각자 방에는 이런 취사장, 세탁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집이 독립적인 주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준주택으로 보고 대부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부 구조를 뜯어 고쳐서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점포에 딸린 방인데요.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어떤 상점 안에 상점 주인들이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생활을 했던 그런 방이 있는 점포. 그럼 이 방이라는 부분은 주택이냐 하는 건데요.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피곤할 때 잠깐 쉬는 정도, 잠자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라면 정도 끓여 먹는 정도. 그래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진 않고 실제 상시 주거용은 자기가 따로 집이 있어서 따로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잠깐 뭐 눈 붙이고 야근하고 그럴 때만 쓴다. 라고 하면 주택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제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별장은 그 요즘식 표현으로 뭐 세컨드 하우스 이렇게 하지만 외형상, 기능상은 다 주택인데요. 상시 거주하지 않죠. 예, 일시적으로 때때로 쓰고 그냥 휴양시설로 쓰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주택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분류에 별장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별장으로 내가 쓰고 있으니 별장으로 재산세 부과를 해주세요. 별장으로 재산세는 굉장히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 더 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별장으로 함으로써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면 별장으로 해볼 만 하겠죠. 그런데 이 별장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을 별장으로 분류했다 라고 해서 다 주택수에서 빼줄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형태로 단독 주택이고 진짜로 가끔 가서 지내면서 있는 집들은 괜찮겠지만 뭐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가끔 휴가 때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별장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펜션인데요. 펜션도 외관상으로는 집이죠. 집이지만 펜션은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 그래서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이 펜션을 그 관리인이 필요해서 관리인을 집주인은 저기 도시에 나와 있고 펜션 관리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못하기 때문에 뭐 이불 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못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채용해서 펜션 관리를 쭉 하는데 그 펜션의 관리인이 일부를 주거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펜션도 주택이 되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면. 그리고 민박은 대체로 집주인이 사용을 하면서 그 일부 공간을 민박용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건물 전체를 주택 전체를 숙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상가주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의 정의가 건축법의 정의가 3계층 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계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계층 이상 4계층이 되면 다세대주택이 되죠. 다세대주택은 구분 등기가 원칙이죠. 구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통등기가 되어 있죠. 통등기. 근데 이 3계층에는 주택으로 쓰는 3계층에는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지하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층수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층의 일부만 주택인 경우에도 전체 층수 계산에는 한 계층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되고요.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집이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지하 1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주차장이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근생, 3, 4, 5층을 주택, 그 다음에 옥탑 이렇게 생긴 집 있다고 치죠. 뭐 5층은 널찍하게 해서 집주인이 살고 3층, 4층은 3칸씩 해서 6집을 임대를 주고 사무실 3개 임대 주고 지하는 뭐 원래 창고로 쓰려고 했지만 뭐 잘라서 또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그 다가구 주택이 그 이면도로 안쪽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 근생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업무용으로 임대 주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를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임대를 줬다. 우선 지하를 주택으로 바꿔서 임대로 돌렸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여전히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상에 나와 있는 층수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3계층 그리고 호가 19개 이하여서 전체가 다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주택. 그런데 만약에 그 근생 중에 하나를 임대가 잘 안 나가서 주택으로 바꿨다 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5층, 4층, 3층, 2층. 아니, 근생으로 쓰는 데가 더 넓고 주택으로 쓰는 데는 좁으니까 이거 2층은 근생층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층의 일부만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주택으로 층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4계층이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과 같죠.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를 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택자가 갑자기 돼버립니다. 한 개를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꿨더니 1주택자가 아니고 8주택자. 만약 이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 주택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이다 하면 8주택자니까 3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요거는 2주택자 중과세, 이거 하나만 비과세. 그렇게 되겠죠. 다음은 뭐 비슷한 사유로 이 계단실인데 계단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공간을 계단 외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워두기 아까워서 조금 손을 보고 해서 주택으로 임대를 했다 해도 역시 1계층, 2계층, 3계층, 여기 4계층, 1층까지. 그래서 8주택자 여전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옥탑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임대했다. 이렇게 해도 1층, 2층, 3층, 4계층, 4계층. 그래서 8주택자. 근데 이 옥탑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조금 더 넓게 그렸죠. 원래 옥탑은 이 아래층 면적의 8분의 1 이내로 지으면 층수 자체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 옥탑 그 원래 있던 그대로 원래 건축 그 설계사가 설계했던 그대로 두고 여기를 주택으로 쓰게 되면 주택 층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그 공간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조금 더 키워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이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층수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택 층수에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옥탑을 그대로 두고 주택으로 썼을 경우에는 제가 주택 층수에서 안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 과세관청 세무서 담당자들은 이것까지도 주택수에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다툼을 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혹시 뭐 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3계층만 주택으로 쓰는 층으로 만들도록 예, 그렇게 해서 양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택수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들도 다 한번 점검들을 해보시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걸림돌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